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강연 사업도 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새로운 업종이랑 그리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주 주가 상승률 현황과 업황은 어떤가요? 지수가 이렇게 좋고 반도체가 날아가는데 유일하게 못 가는 업종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말씀하시는 분이 점점 이제 말을 아끼고 안 하셔가지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욕은 저도 진짜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말씀은 워낙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균 지수 현황을 보시면,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51% 상승했는데 2차 전지는 약 10% 정도입니다. 너무나 부진한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주가 상승 중에 유일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도체를 같이 하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요 정도입니다. 그나마 2차 전지 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8% 넘게 저희가 월요일날 찍고 있는데 급등 나오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LG화학이 15% 정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LG엔솔도 부진하고 포스코홀딩스도 부진하고, 근데 다행히 포스코홀딩스 오늘 보니까 좀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좀 어려운 국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은 유럽보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보조금 폐지된 거? 그거에 대한 보조금 폐지된 거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 그거를 좀 굉장히 좀 큰 리스크로 보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도 그런 것 같고. 사실은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유럽 포지셔닝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LG엔솔이 지금 47%? 그러니까 거의 50% 되죠. 그러니까 유럽이 많이 회복이 되면 2차 전지 업종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 유럽조차도 BYD나 CATL이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가 최근에 미국 전기차 판매 현황이 YOY 전년 대비로도 35% 성장이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강보합 정도 나왔습니다. 보조금 폐지됐는데 전년 대비 35% 성장한 거면 굉장히 선방한 거 아니냐. 9월달 가장 최신 데이터니까. 8월달에는 오히려 20%도 성장률이 안 나왔습니다. 17%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이제 보조금 폐지 전에 보조금 못 받으니까 선주문 효과가 있다. 그래서 10월달 판매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10월달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9월달 판매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매출 증가율을 15% 이상 잡았는데 평균 컨센이 그 정도는 만족할 거로 보여요, 사실은. 근데 매출 증가율보다 걱정되는 건 이익인데, 내년에 만약에 미국 전기차 판매가 보조금 꺾여도 10% 이상 성장이 나오고 유럽에서 30% 성장률을 유지하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될 거냐. 시장에서 컨센 잡아놓은 거는 평균값이 영업이익 70% 이상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70% 못 되는 거 아니야. 그 노이즈가 너무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양극재 업체를 보면 리튬 판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재고 쌓아놓은 게 재고 환입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니켈 강산에서 직접 조달해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때문에 또 원재료비를 깎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고객사가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결국은 삼성 SDI, LG엔솔, SK는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업이익을 70% 이상 개선될까? 그러면 실제로 분기별로 최소한 20% 이상 성장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분기별로 실적 성장하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기대치 20%랑 분기 기준입니다. 분기 기대치 20% 성장해야지 곱하기 4하면 80%, 70% 나오는 건데, 분기 10%밖에 성장 못 한다는 거, 실질적으로는 미국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조금 폐지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중저가 전기차가 잘 팔리고, 미국 시장에서 국내 LG엔솔과 삼성 SDI랑 SK운이 아직까지는 전기차 포지션이 워낙 크니까 전기차에서 사실은 지금 기존의 70에서 75%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LG엔솔과 삼성 SDI가 SK운이 최소한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가 구글 웨이모랑 테슬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피처폰과 스마트폰 차이인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를 쓴 사람은 물론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나 자율주행에 대한 엄청난 노이즈가 있지만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 차들 테스트 버전이 돌아다니거든요. 전 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지면 자율주행차는 전기차 아니고서는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속도가 빨라지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차를 폭풍 성장시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두 번째는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훨씬 더 그 부분을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중저가 그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 전기차 분기당 20% 성장하는 게 막 진짜 달성 못할 뭐 마의 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달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연비 규제, CO2 때문에 연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월별 데이터는 다르지만 아직까지 LG 엔솔과 SK온과 삼성 SDI가 점유율이 1, 2%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깨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CATL이 스페인 공장에 대규모 엔지니어를 20명 이상을 급파했는데 자체적으로 CATL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CATL이 유럽에서 공장 지어서 스페인에서 공장 지어서 수율이 나오는 문제, 그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BYD는 유럽에 공장 없으니까 이제 막 공장 새로 막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3사가 셀 3사가 유럽에서 점유율이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는다. 물론 셀 3사의 매출 성장이 뒷받침돼야지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해액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이익 성장이 7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익 성장 70% 나오려면 분기당 20%의 성장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업계에서 보는 현실적인 거는 10에서 15%니까 내년에 한 번 더 EPS 주당 순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흐름은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그 하향 조정되는 흐름까지도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선주문 효과 막 얘기하지만 그래도 YOY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 나왔다는 거는 전기차 쪽에서 나름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ESS 관련돼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미국에서 LG엔솔이 ESS 점유율 2등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48.7 기가와트, 내년에 40, 27년에 54, 28년에 68.3, 29년에 79.7이고요. ESS 투자세액 공제를 2033년까지 태양광하고는 다르게 기본 30% 최대 50% 유지되고요. ESS 관련돼서 미국의 신규 발전 설비 중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너무 먼 미래니까 원전 중에 복합 화력 발전, 그러니까 LNG하고 풍력 태양광 할 건데 풍력 태양광은 무조건 세트로 ESS가 가야 되고 중국의 BYD랑 CATL이 미국 시장에서 ESS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했는데 그걸 지금 LG엔솔이 야금야금 다 뺏고 있고요. 삼성은 SDI랑 SK온도 후발주자로 LG엔솔 다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숫자도 LG엔솔이 2조 8천억에서 5조, 7조, 9조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ESS 매출이 LG엔솔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0%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많게는 35%까지. 근데 마진이 훨씬 좋아요. 심지어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예를 들어 전기차가 킬로와트 시당 80에서 100불을 받는다 치면 ESS는 SI라고 해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셀 단위가 아니고 모듈을 넘어서 시스템 단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니까 킬로와트 시당 200불을 세액공제를 받는 거야. 2배 세액공제 받는 거죠. 마진율도 거의 20%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LG엔솔이 빠르게 LFP로 ESS를 미국 시장에 침투를 했고, 그런데 경쟁사가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있는데 미국 회사인데 중국계 ESS를 썼다가 지금 국내 LG엔솔이나 삼성 SDI 쪽으로 러브콜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계 ESS를 못 쓰니까. 그런데 LG엔솔이 굳이 플루언스의 시스템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면 마진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거절하는 형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봤을 때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ESS가 매출과 이익단에서 30% 40% 올라오면 충분히 ESS로 LG엔솔 승부를 볼
볼 수 있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승부를 보고 있다. 수주를 미친 듯이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 엔솔이 납품하는데 테슬라랑 중국의 로봇 업체들이랑 경쟁 붙어서 지금 급격하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빨라질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테슬라랑 경쟁하면서 여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로봇을 더 양산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고 물량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어디가 만들 거냐? 중국 업체가 아니라 국내 LG 엔솔이 가장 탑티어거든. 이미 옵티머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물론 그게 샘플 테스트용일 수도 있지만 그 옵티머스의 상용 시기가 빨라지면 그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LG 엔솔이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다 배터리, 테슬라 물론 배터리 만들지만 못하는 거죠. 그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LG 엔솔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LG 엔솔에 맡길 겁니다. 유럽에서 파는 테슬라 늘어나면 유럽에 들어가는 독일의 메가 팩토리에 들어간 테슬라 그 배터리는 LG 엔솔 거로 쓰거든요.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테슬라 중국 상하이 메가 팩토리도 LG 엔솔 거 쓰니까 그 배터리는 유럽 테슬라 물량이 회복이 되면 LG 엔솔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회복된대요. 신모델이 나와서, 저가 모델이 나와서,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G 엔솔이 확 치고 나가야지 2차전지 업체들이 치고 나갈 텐데 워낙 부정적인 이슈만 포커스가 돼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내년에 이익 성장이 60에서 70%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ESS 시장과 로봇 시장과 그리고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승부, 그러니까 구매 세액공제가 없어진 시점에서 얼마나 미국 시장 판매량이 회복될 거냐. 미국 시장 판매량 회복되는 그 키는 테슬라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GM, 스텔란티스,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일본 차들 있잖아요. 도요타, 혼다, 닛산 이미 배터리 수주를 받았죠. LG 엔솔이. 도요타, 혼다, 닛산 물량이 저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유럽 회복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 다음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하나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중요한 거 전기차 시장을 다시 폭증시킬 수 있는 테슬라의 FSD 14 버전, 최신 버전의 완전 상용화. 지금 샌프란시스코랑 텍사스랑 지금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죠. 로보택시까지.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전기차를 단순히 구매 세액 공제가 없어져서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 그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이 빨라지는 순간 전기차는 다시금 높은 판매 증가세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반도체에 쏠려 있고 또 어디에 쏠려 있죠? 방산에 쏠려 있고 수급의 어떤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쪽에서 좀 딱 방향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면, 예를 들어 기관이 먼저 방향 전환하는 모습 보이면 외국인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요. 외국인이 먼저 방향 전환하면 기관이 방향 전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늘 정말 모처럼 포스코 퓨처엠이 8% 넘게 급등 나왔고요. 포스코 홀딩스 4%, LG 엔솔 3% 이렇게 주가가 좀 오늘 장 나쁘거든요. 미장 박살나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이 거의 1조 팔면서 지수가 2% 넘게 빠졌는데 2차전지 오늘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는 부정적인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보다 더 많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적이다. 시장에서 보는 분기별 20%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과 실제 예상되는 10%밖에 성장 못하는 거에 그 괴리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 그 줄어드는 거가 급격하게 20%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붙을 모멘텀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다. 그래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업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회복되는 그림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나는 2차전지 말고 훨씬 더 명확하게 완벽하게 스터디가 돼 있고 나는 이 산업으로 이 업종으로 완벽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하시는 거고요. 나는 반도체도 좀 아리까리하고 방산도 좀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반도체 막 좋다고 얘기하니까, 또는 방산 막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소위 자기 판단이나 자기 주관 없이 따라가시는 거는 저는 철저하게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향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좀 조정은 나왔지만 시장은 앞으로 훨씬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선택한 종목, 내가 투자하는 산업이 시장보다 초과 상승이 나야 됩니다. 그게 결국 주도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매일매일 시장을 체크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같이 함께 오래오래,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이 재밌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오래오래 투자 과정을 재밌고 즐겁게 구독자분들이 함께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분들 만나고 있으니까 그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 투자 관련돼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수익 실현해서 다른 사람도 또 수익 내게끔 좀 양보도 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때 수익 실현 안 해서 항상 후회하시거든요. 야, 그거 내가 그때 팔았으면 200% 먹었는데, 그때 팔았으면 50% 수익 났는데 지금 본전됐어. 아무 의미 없는 일종의 껄무새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어느 정도 좋은 타이밍에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내 마음에 편안해지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종목으로 또 수익 나게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모두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수익 났으면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삼성전자가 매력적일까? 화장품이 매력적일까? 오늘 말씀드렸던 2차전지가 매력적일까?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포트폴리오 재분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수익 났으면 30% 또는 50%, 아무리 장이 코스피 4천 간다는 얘기 나와도 내 종목이 중요하고 내가 투자하는 산업이 중요합니다. 그거 포트폴리오 전략 잡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저하고 오래오래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주 업황 및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AI는 B2B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꺾일 거냐. 지금 AI 수요가 정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 너무 빠르죠. 왜냐면 실적이 피크 찍고 꺾이는 시점이 아니라 실적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의 정점이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합리적인 의견을 굳이 보면 AI 데이터 센터를 더 조단위로 투자하는 걸 멈추든지 줄이겠죠. 그 줄이는 시점이 최근에 나온 레포트 중에 28년도가 수요의 단기 정점을 찍을 거다.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최소 매년 4조 이상 투자하겠다. 28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1조대 투자로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는 했습니다.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용 반도체, 아식, 얘네도 언제 꺾이냐고 봐야 되는 거죠. 28년도가 아식은 더 2, 3년? 2년? 2년 정도? 더 뒤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아식은 엔비디아의 범용칩보다 뛰어든 시기가 더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약 1년 반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갭이 있으니까 아식 칩이 꺾이는 시점은 2030년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가속기는 범용도 있고 주문용 아식도 있는데, 수요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야, 너네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거 맞지 않다.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그 수요의 정점 찍는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는 시점,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전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28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HBM 시장 자체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77억 달러, 28년 요때가 일단 단기 피크라고 보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연평균 60%씩 증가하는데 60%씩 증가를 계속 27년, 28년, 29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줄어드는 시점이 있겠죠? 그게 언제가 될 거냐? 그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 75%인데 이 75%가 언제 줄어들 거냐? 그건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쪽 주문형 아식 반도체가 최소한 현재 엔비디아 75% 나머지 25%인데 이게 일단 내년에 당장 35%
35%에서 한 40%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27년도 정도 되면 40%대에 45%에서 50%, 27년에 약 한 절반, 아식 반, 28년 기준으로 엔비디아 반.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60% 점유율을 언제 깨질까? 일단은 내년 되면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최소한 삼성전자 마이크론 합산으로 40%는 넘을 것 같거든요. 4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하이닉스 점유율이 55%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 칩을 그렇게 계속 30-40% 비싸게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HBM이 원제로 값이랑 3보다 4에서 HBM4를 만드는데 40% 더 비싸게 만들었는데 40% 더 비싸게 못 받으면 하이닉스는 그 마진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의 주목받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소한 1년은 HBM 너무 하니까 일반 D램하고 낸드에 자연 감산분이 생겨서 일반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일반 D램과 낸드가 수요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물론 HDD를 최근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엄청나게 사가면서 낸드가 공급 부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가격 빠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요. 그리고 HBM4에서 대용량 저장 장치로 쓰는 QLC ESSD가 지금 기존의 대체제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CXMT가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DDR5를 빠르게 진입할 줄 알았는데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DDR5도 공급 오버될 줄 알았는데 공급 오버가 안 되고 계속 DDR5도 가격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낸드나 일반 D램이 생각보다 오히려 HBM 때문에 자연 감산분이 생겼는데 중국 진입도 지연되고 하니까 DDR5랑 낸드 쪽에 공급이 타이트해져서 일반 D램과 일반 낸드가 업황이 내년까지는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낸드가 D램보다 훨씬 더 업황이 나빴는데 낸드가 막 좋아진대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된다는 거 보는 거고요. D램 공급 부족이 일반 D램 레거시가 올해도 부족한 현상이 생겼는데 올해보다 훨씬 내년도가 더 부족해진대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D램 캐파에서 HBM 비중이 내년에 35%까지 증가하면 일반 D램 캐파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HBM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틈을 삼성전자가 파고들어서 일반 D램과 낸드를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리는 거예요. 차세대 이제 HBM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HBF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그러니까 고대역폭 낸드라고 보시면 돼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 칩이잖아요.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가 이제 27년도부터 양산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래서 일반 D램하고 일반 낸드의 재고가 완전히 정상 재고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일반 D램은 5주 미만, 낸드는 7주 미만.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 D램하고 낸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D램과 낸드의 최강자는 삼성전자니까 그 측면도 주가가 삼성전자 역대급 신고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D램과 낸드 업황이 좋으니까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매년 4조씩 적자를 내는 회사였는데 지금 적자가 7천억대까지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테슬라 납품을 하는가 필두로 애플의 이미지 센서까지 수주를 받으면서 TSMC가 무한정 캐파를 늘릴 수 없으니까 TSMC의 번호표 들고 대기하고 있던 애들이 계속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고 있는데 막말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가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잘 올라오는지 체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진이 좋든 나쁘든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일단은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16조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동률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아식 주문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TSMC만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속도전인데다가 계속 미친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HBM을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HBM급을 삼성전자랑 막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SMIC나 이런 데는 삼성전자보다 더 수율이 안 나고 기술력이 안 돼서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TSMC 못 만드는 거 삼성전자가 가져갈 건데 이번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테슬라 수주를 받으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계속 조 단위의 실적을 깎아먹었던 파운드리가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새로 붙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9만원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엄청 좋아진다고 주가에 반영한 것 같진 않아요. 그것까지 반영하면 10만원 넘어가야지 맞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D램과 낸드가 회복되고 있고, HBM은 예상보다는 올해 100% 넘게 성장했는데, 그럼 내년에 100% 넘게 성장은 둘째치고 올해 성장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최소한 50% 이상 성장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50%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50% 이상 성장해야지 하이닉스 주가가 설명이 되는데, 물론 야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너무 싸잖아. 8배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8배를 유지하려면 주가 올라온 만큼 실적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지금 HBM밖에 모멘텀이 없잖아요. 일반 D램과 낸드 좋아지면 하이닉스도 수혜받잖아. 맞죠? 수혜를 받지만 훨씬 더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받습니다. 그건 팩트니까. 그럼 삼성전자한테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죠. 삼성전자 주가 70% 올라오는 동안 하이닉스는 148% 올라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온 측면도 하이닉스 HBM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는데, 그 148% 올라온 게 유지되려면 HBM 프리미엄에 대한 거가 계속 점유율을 하이닉스가 계속 65% 70%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그거 간당간당하기 전에 HBM 업황이 올해만큼 100%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HBM 100% 성장 못하니까 일반 D램이나 낸드는 더 나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D램이나 낸드는 오히려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증명하고 공급 쇼티지가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수익률의 격차가 줄어들 거고 실적의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단 하이닉스가 계속 HBM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엔비디아에서 HBM4도 계속 싹쓸이 하면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조금 더 안정적인 거, 조금 더 실적의 어떤 개선폭, 그거는 HBM 쪽보다는 레거시 D램과 낸드 이쪽이 더 현실성이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왜 다이소 가면 저장장치 팔잖아요. 샌디스크라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샌디스크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등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D램과 낸드 시장이 좋아질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하이닉스를 외치고 있지만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TSMC의 캐파가 무한정 늘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네, 실적 현황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역전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역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 50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6조에서 47조 봤는데, 삼성전자 내년에 영업이익 일단은 현재로서는 50조 4천억, 하이닉스가 50조 2천억, 그래서 약 2천억 정도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당연히 앞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 실적 나오면 또 달라요. 일단 올해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32조대, 하이닉스가 39조대로 8조 가까이 차이 나면서 하이닉스가 올해까지 실적 역대급으로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가 물론 내년에도 실적이 역대급 좋아지지만 주가가 좋아하는 거는 실적의 성장 폭인데, 하이닉스는 내년 기준으로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도 28% 성장할 거로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성장률이 60%다. 그래서 저는 28% 성장하는 하이닉스보다 60% 실적 성장하는 삼성전자 쪽에 더 주가가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단에서 하이닉스가 올해도 35%, 내년에도 22%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6%, 내년에 10% 성장할 거로 보는데, 일반 D램과 일반 낸드가 회복되면요, 저는 삼성전자도 내년에 매출 20% 성장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게 추정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HBM4에서 계속 점유율을 60% 70%를 유지하면 20%대 나올 거고요. 만약에 HBM4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한테 점유율을 급격하게 뺏긴다, 그러면 이 하이닉스 매출 20%, 22% 이거 장담 못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요거 꾸준해요. 그냥 20%에서 25%. 영업이익 올해 84% 늘어나는데 내년에 31%.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왔는데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 박살났는데 올해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750% 흑전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내년에도 36% 개선된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숫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개선되니까 원익 아이패스 주가가 그 실적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거고요. 동진 세미캠은 안타깝게도 실적 추정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식에 오류가 뜨는 거고요. 코미코 올해도 15%, 내년에도 15%, 올해도 영업이익 13%, 내년에 20%, 내년에 영업이익 더 좋아진대요. 요 중간에 솔브레인 올해 10%, 14%, 올해 영업이익 오히려 7% 감소하고 내년에 영업이익 31% 증가해요. 솔브레인은 근데 2차전지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전에. 그래서 2차전지 업체들 중에 수익률이 유일하게 좋은 업체 중에 하나예요, 솔브레인. 상당히 주가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PSK 여기 있죠. 꾸준히 그냥 10%씩 성장해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 55% 개선됐는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내년에 15% 개선된대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한미반도체가요, 올해 3,800억대에서 내년에 5,500억대, 27년도에 거의 7,000억 영업이익 찍는데요. 주가가 너무 비쌌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엄청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적 추정치 올라가는 거를 주가에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는 1,000억대에서 1,900억대, 2,500억대 앞자리 수가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1,200억, 1,600억, 1,900억. 여기도 꾸준히 이익이 성장하고요. 한미반도체가 이 하나비전의 자회사 하나세미텍한테 PC본도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비전이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면서 영업이익이 2,000억, 2,800억 나옵니다. 근데 요게 2,000억, 2,800억이 다 그건 아니에요. 다 저희 반도체 장비는 아니고 CCTV 검사 장비 쪽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쪽만 실장, SMT 실장 장비랑 반도체 장비도 올해 영업이익이 이 중에 한 거의 800억 되고 내년에 거의 1,300억, 1,500억 돼요. 그러니까 하나비전도 무섭게 지금 성장하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신규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TC 본더 장비 업그레이드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을 가장 빨리 내년에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원익 아이패스 영업이익이 1,000억 사이즈로 올라오고 내년에 1,300억 사이즈까지 커진대요. 솔브레인 올해 영업이익 1,500억대로 줄어들지만 내년에 2,000억대까지 회복이 되고요. TCK가 내년에 1,100억. 숫자가 다 좋아요, 보시면. 유진테크도 내년에 영업이익 1,000억 사이즈까지 올라오고요. 하나마이크론이 내년에 2,000억 사이즈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온대요. 주성엔지니어 아까 주가가 엄청 부진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숫자가 딱 증명합니다. 원래 영업이익 970억 찍던 회사가 6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빠져요. 그런데 내년에 1,100억대까지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어서 다른 마이크론이나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 주가는 빠졌는데 이렇게 숫자가 예를 들어 영업이익에서 60%에서 80%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당연히 주가가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코미코 영업이익 사이즈가 1,200억에서 1,500억 사이즈까지 커져요. 그러면 코미코가 시총상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200% 넘게 올랐는데 시총상이 하나 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도 밑에 있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1,500억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한화비전, DB하이텍, 솔브레인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까지 8개밖에 없어요. 영업이익으로 1,500억 이상 나는 회사가. 그럼 이 중에 영업이익 1,000억 나는 회사도 몇 개 없죠.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HPSP 마진율 55%, 하나비전, 원익 아이패스, DB하이텍, TCK, 유진테크 1,000억 넘네요. 내년에. 하나마이크론 2,000억대, 주성엔진이 1,100억대, 코미코 1,500억대. PSK가 내년에 1,000억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의 절대 레벨이 1,000억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숫자는 소재 부품 장비가 있고 전공정, 후공정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있고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있는데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숫자가 훨씬 더 좋고요. 그죠?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이 좋았는데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는 전공정이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죠.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소재가 뒤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왜?
요새 움직이는 건 소재 부품이 훨씬 많이 움직이거든요. 코미콘은 장비도 하고 소재도 합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소재단이고요. ISC 소재단이고요. 리노공업 소재단이고요. PSK 장비, SNS텍 소재 장비 둘 다 하고, K스텍 소재. 흐름이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단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좀 주가가 더 세구나. 전공정보단 후공정 쪽이 좀 더 셌구나. 그러면 앞으로 차세대는 뭐가 될까? 전공정이 될까? 후공정이 될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될까?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될까? 아니면 소재가 될까? 장비가 될까? 부품이 될까? 그걸 계속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주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반도체주 일단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 냉정하게 이제 삼성전자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이제 11만 5천 원까지 나왔죠.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의 흐름을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D램과 일반 낸드가 모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상 재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 파운드리는 이미 테슬라와 애플, 이미지 센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파운드리가 가진 적자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파운드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퀄컴은 삼성전자가 휴대폰 자체 엑시노스 쓰다가 퀄컴한테 뺏겼다 또 뭐 하는데 퀄컴조차도 삼성 파운드리를 못 믿어가지고 TSMC에 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파운드리 추가 고객으로 퀄컴에 대한 확보가 예상이 되고 실제 개선폭은 하이닉스보다 훨씬 큰 거죠. 왜냐? 일단 내년에 메모리로만 일반 D램하고 일반 낸드가 조금만 회복돼도 메모리만 삼성전자 30조 영업이익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나노, 풀셀프 드라이빙, FSD, 자율주행, AI 도조칩 수주가 그럼 언제 실적 반영되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반영될 것 같아요. 3나노 1티어, 테슬라 1티어죠. 글로벌 탑티어 고객을 받았으니까 파운드리가 본격 회복 국면에 이미 들어갔죠. 그런데 TSMC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HBM 관련돼서 CXMT가 HBM 개발한다고 막 깝죽깝죽 되니까 오히려 CXMT의 DDR5가 라인이 종료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DDR5에 공급이 막 중국이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니까 이 DDR5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HBM 관련된 비중이 삼성전자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HBM, 엔비디아 이제 콜 테스트 받았으니까 엔비디아 물량 늘어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막 경쟁시키겠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일반 D램 쪽에서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실적 개선감이 클 것 같고 일반 D램과 낸드의 증가되는 폭이 훨씬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또 다른 축, 휴대폰과 가전보다 휴대폰이 중요한데 잘한 것 같아요. 애플보다 빠르게, 아이폰보다 빠르게 폴더블 시장을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가 생각보다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플립하고 폴드가 다 잘 팔리는데 이미 애플이 너무 늦었어요. 애플이 따라오려면 이미 1년 6개월의 격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 물량이 줄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늘어나면. 그래서 휴대폰도 최소한 기본 수준만 유지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전류를 고르게 필요한 적재 장소에 분류해준 전류의 저장댐이라고 보시면 돼요. MLCC. 그 다음에 칩에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기판. 근데 기판 중에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 FC, BGA 기판 모두 업사이클의 초입 국면에 있습니다. AI 서버랑 전장 쪽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AI 서버랑 전장의 매출만 2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조. 그런데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랑 AMD에는 납품을 했으니까.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랑 AMD도 엔비디아 따라서 서버의 구성을 렉스케일 구조로 전환하려고 있어요. 이 렉스케일이 뭐냐? 렉스케일은요, 기존의 개별 서버 단위를 하나의 거대한 대규모 컴퓨팅 전체 토탈 유닛처럼 통으로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렉이라는 거는 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저장 장치를 하나의 IT 기기들을 높게 수직으로 올려놓은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저장 장치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로 일렬로 쌓아넣어서 표준화시킨 일종의 표준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버 센터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렉 서버인데 렉스케일 방식인데 렉스케일 방식으로 엔비디아가 쓰니까
AMD나 아마존이나 다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훨씬 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렉 전체를 이렇게 높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GPU의 개별 고성칩이 매우 정밀하게 분배돼야 되고, 그러면 전압을 변환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력도 평탄화시켜야 돼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압을 변환시키고 전력을 평탄화시키는 거를 초고정밀 MLCC를 써서 씁니다. 그러니까 초고정밀 MLCC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일반 서버의 13배에 해당되는 거를 AI 서버에 써야 돼요. 13배. 그리고 전장이 많이 쓰인다고 했죠. 자율주행차 레벨 2 쓸 때 일반 자동차의 5배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이 폭증하는 거예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가 MLCC를 28,000개를 써야 된대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MLCC를 3만 개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폭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무라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말고는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정밀 MLCC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서버랑 전장 매출만 삼성전기가 2조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는요, 아다스, 최첨단 후방 보조 시스템, 차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삼성전기가 일본의 무라타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장 쪽에 들어가는 매출이 내년 기준으로 35%, 27년 기준으로 40%까지 커지면 이게 가격이 비싸거든요. 최소 40% 이상 더 비싸요. 그런데 무라타가 45%, 삼성전기가 40%, 양대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40%까지, 45%까지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진이 최소한 27년까지 역대급으로 갱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서버 얘기할 때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만 봤지만 AI 서버에 들어가는 글로벌 탑티어 무라타 당연히 주가 좋죠. 삼성전기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MLCC 물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싼 AI 서버랑 전장용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비싸집니다.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냐,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비싸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팔아도 영업 마진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삼성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삼성전기도 AI 서버 그리고 AI 메가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최대 수혜주다. 삼성전기 전장 고객 중에 BYD가 있습니다. BYD가 유럽에서 잘 팔잖아요. 그럼 삼성전기도 좋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전장과 AI, 빅데이터, AI, 서버, 이 모든 수혜를 삼성전기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공부해보시면 굉장히 지금은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언제든 주가는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관심 종목으로 꼭 공부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주가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는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일단 지수 평균값보다 훨씬 올라가니까 확실히 다르죠. 평균 상승률이 85%예요. 85%. 코스피가 연초 대비 이제 50% 넘게 올랐죠. 평균 85% 반도체 올랐고요. 최고점에서 19%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빠지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10월 13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빠진 거 지금 오후에 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세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평균이 한 85%고요.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뭐 100% 넘게 상승 나오는 것 지금 뭐 10종목 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77%입니다. 77%. 요거 오늘 한 3% 빠져서 한 74% 정도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149%예요. 연초 1월달 대비. 요것도 빠져서 한 145%.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전에 5% 넘게 빠지다가 3% 안짝으로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나스닥 주말에 박살 났는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보니까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하고요. 7,000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지금 약간 추석 때 팔았다가 소외된 물량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좀 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진했던 한미 반도체도 지금 거의 연초 대비 40% 올라오고 있고요. 뭐 이수페타시스 177%, 그 다음에 뭐 원익 IPS, 아주 삼성전자 핵심 밸류체인이죠. 161%, 삼성전자 역시 핵심 밸류 소재 부품업체 동진세미캠 123%, TCK 168%, 100% 보세요. 하나마이크론,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165%, 코미코, 제가 유료 그 구독 모델 빌리언스에서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코미코 206%, 그 다음에 요것도
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PSK 120%,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90%, 100% 넘는 종목이요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대장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뭐 11만 5천 원째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이미 목표 주가 50만 원 넘는 뭐 56만 원짜리 목표 주가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주가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굳건한 투탑.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너무 쏠림이 현상이 있는 거는 지수한테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559조고 하이닉스가 310조인데 이거 다 합치면 800 거의 70조예요. 870조. 870조면요 코스피 전체 시총의 정확하게 29%입니다. 29.1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약 30%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총의 30%가 된다? 그럼 다른 종목들이 못 가요. 너무 편중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고르게 올라야 되는데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편중돼 있는데, 오늘요 BNK 증권에서 아주 재미난 레포트가 났어요. 어떤 레포트냐? 이제 반도체 트레이딩,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영역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그런 레포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각보다 불안하다. 또 반도체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와 반도체 미친 듯이 사야지 이렇게 뒤따라갈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팔 이유는 없지만 못 사서 불안하신 분들이 반도체 하고 허겁지겁 삼성전자 77% 오른 마당에, 하이닉스 149% 오른 마당에 따라간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물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은 너무 좋은 상황인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 아니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정도 비중 차지했을 때 과거의 통계치를 보면요 꼭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았을 때는요 지수가 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안 오른 기업들, 근데 안 올랐는데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글로벌 빅테크를 갖고 있는 고객사, 또는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탑티어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고객사, 아니면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랑, 글로벌 파운드리를 해봤자 삼성전자 빼면 TSMC밖에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마이크론밖에 없죠. 그런 회사들. 자, 한미반도체가 예를 들어 하이닉스 물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마이크론 물량 확 늘렸어요. 마이크론 비중이 이제 하이닉스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박살났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미반도체 관심이 엄청 생겼어요. 하이닉스 때문이 아니라 마이크론 때문에. 저는 HPSP를 좋아하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HPSP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HPSP가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볼까요?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00% 넘게 수익 났죠. 200% 넘게 상승했죠. 왜 이 회사가 삼성전자만 고객사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회사들보다 이렇게 월등히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후공정 쪽에 세정이 중요해지면서 세정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탑티어 업체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코미코의 고객사 중에 TSMC가 있다. 그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에서 계속 연초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유튜브에서도 소개해드렸어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왜 이렇게 올랐냐? 이수페타시스는요 엔비디아도 직접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도, 알파벳도 직접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아마존, 메타, 심지어 이제 테슬라까지 이수페타시스 기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빠졌는데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소리 소문 없이 역대급 신고가에 77% 올랐어요. 연초 대비.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전기가 왜 그렇게 올랐나요? 삼성전자만 보고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전기는 자동차 전장 쪽은요 중국의 BYD를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BYD 전기차 업황 안 좋아도 지금 BYD는 유럽에서 엄청 잘 팔리죠. 미국은 못 팔리지만 유럽에서 엄청 잘 팔리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통해서 어디에 납품하냐? 테슬라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기판은 엔비디아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구글 들어갔어요. 아마존
들어갔어요. AMD 들어갔어요. 빅테크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엔비디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지주사 중에 두산이 있죠. 두산 왜 그렇게 주가 좋았나요? 두산전자 때문에 좋았잖아요. 두산전자 어디 납품하죠? 엔비디아 바로 납품해요. 두산전자 구글 납품해요. 두산전자 이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대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밸류체인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압도적으로 주가 상승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빅테크랑 직접 컨택이 되고 있거나 글로벌 파운드리, TSMC,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가 비싸더라도 그런 업종이 조정받을 때,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이닉스의 증착 식각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왜?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집중돼 있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보다 더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앞으로 매출 좋아지니까 전공정 단에서도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소외된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투자할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체인 갖고 있으면서 비싸지만 글로벌 빅테크 업체로 직접 납품하는 회사를 투자할 거냐? 저는 후자가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반도체주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9월 달부터 딱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근데 이거 보세요. 사는 7,300억, 1조 5,900억. 가장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날 10월 10일날 5,500억, 5,800억, 그죠? 그런데 판 거는 88억, 23억, 230억. 그러니까 그냥 한 달 내내 삼성전자 사고 있다 보시면 돼요. 6조 7천억 샀고요. 연초 대비. 기간에서 1조 3천억 샀습니다. 이 6조 7천억 중에 최근 한 달 동안에 산 것만 3조가 넘습니다. 3조. 기간은 투신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사고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좋다. 너무 쏠려 있다. 하이닉스 볼게요. 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다르죠? 외국인 사긴 사는데 삼성전자만큼은 안 사요. 대신에 연초에는 하이닉스를 훨씬 많이 샀어요. 8, 90,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몰빵하는 동안 외국인이 하이닉스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초 대비는 3조 5천억 샀고요. 기간 안 사요. 하이닉스 2,400억. 그런데 최근에 40만원 가까이 되니까 사모펀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도 들어오고 있어요. 요 기타 법인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기타 법인입니다. 거꾸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사면 그것도 기타 법인이고요.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막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고 있구나. 그 다음에 시총 가장 큰 게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도 주구장창 팔다가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오늘 10월 13일 저희 월요일날 찍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전장에 5% 빠질 때 한미반도체는 올랐어요. 오늘 7% 급등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 지금 6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사모펀드도 사고 있다. 이런 건 봐야 되죠. 왜냐? 저는 한미반도체를 하이닉스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 때문에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마이크론 때문에 본다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하이닉스는 HBM의 점유율을 삼성전자 마이크론한테 뺏길 일만 남아있고요. 하이닉스가 계속 1위 수성을 하겠지만 예전처럼 HBM의 60%, 70%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엊그제 발표 났잖아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됐어요. 뭐 그 물량 갖고 야 그래봤자 월에 이제 10,000장, 15,000장? 초도 물량 납품하는 정도 아니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경쟁시켜서 계속 가격 깎으려고 할 거예요. 하이닉스한테 계속 마진을 HBM 마진이요 55% 60%예요. 그렇게 주면서 단일 벤더로 하이닉스한테 몰빵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이익을 깎아먹는 건데 엔비디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상식적으로 계속 경쟁 붙일 겁니다. 마이크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전기를 가져왔어요. 외국인이요? 삼성전자 똑같아요.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안 붙었는데 연기금 수급이 붙었어요. 재밌죠? 삼성전기 역대급 신고가 영역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제가 유료로 구독 모델 하는 빌리언스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미반도체 봤고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밑에 있나 보네요. 그러면 먼저 다른 종목부터 볼게요. 아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장비,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 원익 IPS라고 있어요.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뒤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골고루 사요. 기관 쪽에서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골고루 삽니다. 최근에 수급이 붙었어요. 물론 여기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진짜 IR의 비협조적인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든, 레포트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동진 세미캠 다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료가 없어서 못 다뤄드려요. 제가 구해지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최대한. 여기는 외국인 안 사는데 기간이 미친 듯이 삽니다. 보험도 사고 투신도 사고 연기금 사모펀드 삽니다. 기간이 쫙 땡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계속 팔다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연속성은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빠진 이수페타시스 수급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의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신고가입니다. 역대급 신고가예요. 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신고가 영역에서도 기간은 꾸준히 계속 삽니다. 연기금도 사고 보험도 사고 금융투자도 사고. 다만 아쉬운 건 개인이 팔고 있는데 개인이 뭐 7만원 8만원대 사서 30-40% 수익 내고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이 파는 거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가고 있죠. 물론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코미코도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을 쫙 땡기면서 그 밑단의 소부장까지 수급이 고르게 밸류체인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 굉장히 좀 차별화되게 소외되고 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란 굉장히 탄탄한 밸류체인이 있는데 소외되고 있고, 똑같은 하이닉스 밸류체인인데요, PSK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에서 소개해드렸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경쟁사가 미국에 못 들어가요. 도태되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드라이 스트립이란 장비, 그러니까 에칭 장비죠. 에칭 장비를 미국 시장을 PSK가 상당히 기존의 경쟁사, 경쟁업체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PSK는 고객사가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에칭 장비 점유율 15에서 20%로 1등이에요. 글로벌 1등입니다. 에칭. 드라이 스트립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지만 주가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디테일.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수급이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수급의 확산세가 끊기는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쏠려있던 수급이 조금은 이제 하이닉스나 다른 여타 후공정 패키징에 몰려있었다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막 급등했거든요. 후공정이에요. 그럼 이 후공정에 있던 게 전공정으로 확산세가 일어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산세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공정 업체 원익 아이패스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어마어마하게 많죠. 따라갈 겁니다. 오늘 보니까 DI 이런 회사들이 막 급등이 나옵니다. 후공정에 대표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서 먼저 소개해드렸던 테크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신고가예요. 상당히 주가 좋습니다.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그럼 신고가 영역에 있는 회사들 비싸다고 안 볼 거냐? 화장품이랑 똑같아요.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서 전공정 업체들보다 실적이 월등하게 뛰어날 거라고 봤지만, 전공정 업체들 막상 실적을 까보면 전공정 업체들도 실적이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 국면에. 그러면 주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원래 잘하던 놈이 더 잘하는 것보다 실적이 박살났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둘 다 매력도를, 원래 실적 좋은 놈,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놈, 둘 다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둘 다. 후공정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면 전공정 계속 나쁠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계속 좋았는데 하이닉스 밸류체인 계속 나쁠 거냐? 그걸 냉정히 따져보셔야죠. 그건 뭘로 따져보셔야 되냐? 역시나 첫째도 펀더멘탈, 둘째도 펀더멘탈, 셋째도 펀더멘탈. 실적입니다. 실적. 매출과 이익이 회복되는지 여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지 여부.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돼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돼요. 둘 다 똑같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돼요. 근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전공정 쪽이 주가가 좋네,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후공정 쪽이 더 좋네. 그 디테일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디테일의 차이. 근데 그거보다 전 더 중요한 거,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면서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면서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하이닉스 밸류체인인데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회사, 하이닉스 밸류체인인데 빅테크,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 또 중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사를 다변화한 회사가 저는 훨씬 밸류에이션에 더 프리미엄이나 할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이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어딘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실적 턴어라운드의 증가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세 번째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대체제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투자에 소부장 어려운데 옥석 가리기를 충분히 구독자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 어렵다. 그러면 ETF가 너무 잘 돼 있어. 전공정만 다룬 ETF, 후공정만 다룬 ETF, 또는 전공정, 후공정, 밸류체인 전체를 다룬 ETF. ETF를 반도체가 일단 AI라는 메가 트렌드는 안 꺾일 것 같아. 뭐 AI 뭐 자전거래 얘기도 하고, AI 자기네들끼리 칩을 사주고 칩 사주는 대신에 지분 교환하고 막 이러는데 막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AI가 메가 트렌드인 건 분명하니까. AI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이 꺾이지 않으니까. 뭐 아마존하고 빅테크, 아마존하고 엔비디아가 뭐 또는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치고 박든 말든,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칩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파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오픈 AI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껴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반도체는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말한 4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정답지를 압축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네, 화장품주 실적 나쁘지 않아요. 일단 APR이 무슨 엔비디아 같이 성장해요.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이 한 9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한 40% 가까이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 영업이익이 APR이 159%, 내년에 영업이익도 한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실리콘2 만만치 않아요. 올해 매출 60% 정도 성장하고요. 내년에도 한 3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리콘2 올해 영업이익 55%예요. 그런데 APR은 작년에 18% 성장했는데요. 실리콘2는 이미 작년에 188% 성장했어요. 188% 성장했는데 거기서 54% 성장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5% 성장합니다. 코스맥스 볼게요. 코스맥스도 나쁘지 않아요. 올해 매출 한 15%, 내년에도 한 15%, 영업이익은 올해 30%, 내년에 한 21%. 달바글로벌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매출 70%, 영업이익 44%. 매출 70%, 내년 매출 44%, 그 다음에 올해 영업이익 105%, 내년 영업이익 53%. 그죠? VT 볼까요? VT 올해 7%, 내년에 20%. VT가 올해 매출이 성장을 하는데 작년에 46% 성장하니까 확실히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작년에 너무 높은 성장하니까 그 성장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VT가 확실히 VT 이거 실적 피크 찍고 꺾인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주가가 유독 부진해요. 그죠? 근데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영업이익 올해 10%, 내년에 22%. 이제 내년을 봐야죠.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있는 거 보면 유독 성장을 많이 하는 게 요 아이패밀리 SC. 이거 재밌죠? 요거 최시라 배우의 남편 김태욱, 옛날에 가수였던 김태욱이 만든 회사예요. 재미나죠? 그러니까 엔터 회사하고 연결고리가 더 쉽겠죠. 얘네 브랜드가 롬앤이란 브랜드인데요. 롬앤은요 아주 젊은, 말 그대로 진짜 MG보다 더 어린, 무슨 세대라고, 젠지 세대가 쓰는 브랜드입니다. 롬앤이 엄청 핫하고요. 이 롬앤이란 색조가 지금 여기도 말 그대로 보세요. 연간 매출이 약 25%씩 성장하고요. 영업이익도 연간 20%씩 성장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숫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요. APR이 앞자리가 그냥 확 바뀌어요. APR이 지금 영업이익이요. 1200억대에서 3000억대로 커지고요. 내년에 4500억대로 커지고요. 27년도에는 5500억에서 60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자, 달바글로벌이요? 작년에 600억대였는데 올해 1200억대. 만만치 않아요? 영업이 2배 성장하고. 내년에 1800억에서 2000억대. 여기도 숫자가 확 바뀌죠. VT가요? 1100억대에서 1200억대에서 1500억대로. 코스맥스가요? 1700억대에서 2200억대에서 2700억대. 저는 이 숫자를 보면 진짜 화장품주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데. APR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실리콘2 1300억대에서 2200억대에서 2900억대. 그럼 요 증가폭이 어느 순간은 둔화되겠죠. 워낙 24년도랑 25년도가 좋기 때문에 26년도나 27년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둔화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둔화되는 폭 자체가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업종으로요, 연간 영업이익이요. 전 제약바이오를 엄청 좋아하고 지난달에도 제약바이오 소개해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연간 영업이익 1000억 넘게 찍는 회사 10손가락에 꼽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반도체 회사 중에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중에요. 영업이익 1000억 넘는 회사, 거기도 워낙 반도체는 크니까 기업이 뭐 상장 종목만 200~300개가 넘으니까 그 중에 10개는 당연히 넘죠. 근데 화장품 회사들 영업이익 1000억 넘는 회사 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APR, 실리콘2,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VT,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내년 정도면 1000억 넘을 거예요. 시총이 5천억대, 6천억대가 영업이익 1000억 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APR부터 실리콘트,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VT, 코스메카 코리아 이 회사들이 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계속 100%씩 성장할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5천억짜리가 영업이익 5천억짜리, 영업이익 1000억짜리가 2천억까지 있는 거는 1000억만 성장하면 되지만 2천억짜리가 100% 성장하려면 2천억 영업이익이 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그 폭은 커집니다. 그 숫자의 절대값은 커지는데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천억에서 50%만 성장해도 1000억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기저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는 APR이나 코스맥스나 실리콘트나 달바글로벌로 예를 들어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 역성장이 나거나 말 그대로 40% 50%씩 영업이익 성장하다가 영업이익이 갑자기 뭐 10%, 뭐 5%, 뭐 3% 아니면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성장하는 순간이 오면 그 추세가 꺾였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거나 정리를 하는 거지. 지금 말 그대로 분기 실적이 뭐 단기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회사는 멀쩡한데 반도체주의 수급이 너무 쏠려가지고 APR이나 실리콘트나 달바글로벌이 소외됐다고 판다? 그거는 올바른 투자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주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화장품은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거는 APR은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실리콘투나 코스맥스나 달바글로벌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맞게 나오고 있어요. 시장 기대치도 어떻게 시장 기대치를 잡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리콘투가 지금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 외에 중앙아시아 CIS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얘네는 유통업체니까 이미 유럽하고 미국은 탄탄하게 다져놨으니까 다른 국가로 판매망, 유통망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빠르게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매출이 증가하는 거를 잘 이 속도로 유지하면 실리콘투 실적은 안 꺾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투의 탑 브랜드 조선미녀가 있고 그 외에 코스RX가 있는데 조선미녀가 약간 주춤하니까 다른 브랜드인 VT랑 닥터 엘시아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어요. VT는 10위권 밖에서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가 빠르게 지금 막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회사는 박리담의 전략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3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통회사인데 브랜드를 납품하는 회사도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APR이 유럽에 직진출한다고 해서 약간의 실리콘투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존 중에서도 B2C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마존의 B2B는 여전히 실리콘투가 담당하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실리콘투가 B2B에서 독보적으로 효율성을 그리고 생산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를 안 끼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얼타뷰티에 입점하는 거가 실리콘투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인 것 같고요.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리콘투 실적에 대한.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유럽향 수출은 매달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운송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륙에서 운송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매출 인식되는 게 3개월 차가 4개월, 5개월 차로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아요. 유럽의 재고가 많아져서 재고 자산이 증가했는데 못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운송기간이 길어진 거에 따른 재고 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노이즈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할로윈, 아마존 프라임데이 다 3, 4분기에 있었죠. 북미의 리테일 쪽으로 외형 확장되면서 유럽 쪽으로 또는 아시아 쪽에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 이게 3분기에 실적이 찍혀요. 그러니까 상당히 3분기에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다시 재고 재확충이 나오고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이 개선되니까 아시아 중동 쪽에서 유럽과 북미가 탄탄한데 아시아 중동이 뒷받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북미에서 막 APR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북미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역성장의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자리냐 두 자리, 그러니까 뭐 8% 9%대냐 15% 17%대냐 요거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봤을 때는 20%까지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요거는 실리콘투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존 채널 중에 유럽, 특히 독일, 호주, 캐나다, 중동 10개 넘는 국가에 직접적으로 아마존 스토어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일부만 벤더로 활용하는 달바글로벌 같은 업체들 빼고는 여전히 실리콘투 유통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달바글로벌이 전 너무 많이 박살난 것 같아요. 달바는 직접적으로 실리콘투 안 끼고 B2B를 직접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호주, 캐나다, 중동 10개 자기네 자체적으로 브랜드 페이지 운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달바는 또 재밌죠. 이 엄청나게 비싼 소재, 이 트러플을 원료로 해서 화장품 만들겠다고 해서 뜬 거잖아요. 달바, 승무원이 쓰는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떴죠. 근데 여기도 오프라인 확장에 아주 진심인 회사예요.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연말 되면 아마 4,000개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2,8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도 카테고리를 다양하고 있어요. 드럭스토어랑 백화점, 마츠모토 백화점,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데, 돈키호테 이런데. 그래서 내년 말 기준으로 하면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에 3만 개 정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얼타뷰티,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 일종의 우리로 치면 어디가 될까요? 이마트 안에 노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아마 타겟이거든요. 타겟, 코스트코 이런데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끊었습니다. 캐나다, 인도, 호주, 동유럽 리테일, 오프라인 리테일의 채널 입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코스트코에서 캐나다 코스트코 올해 4분기부터 매출 찍힐 것으로 보이고요. 캐나다의 또 다른 오프라인 매장이 홀트램프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먼저 컨택이 오고 있어요. 달바글로벌한테.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 중에 슈퍼팜이 일종의 드럭스토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입점 협의가 있다. 그리고 유럽 하면 대표적으로 세포라가 있죠. 세포라가 지금 입점 벤더 제한 협의 중에 있고, 스페인, 독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태리,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로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여긴 러시아도 상당히 공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탑3 중에 하나가 골드애플인데요. 골드애플에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골드애플. 그래서 러시아도 온라인 커머스 진출해서 이미 성공해서 유리한 오프라인 계약으로 끌고 가고 있다. B2B 매출이 마진이 나쁘지 않은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오고 있다. 너무 이 미스트의 트러플 성분에만 그놈의 달바 승무원 리스트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도 다양하게 말 그대로 파마리서치가 빅 히트를 쳤던 PDRN, 그리고 요새 핫한 글루타치온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신제품을 막 내고 있고요. 메디큐브나 조선미녀나 아노아처럼 틱톡에 또는 인스타에 또는 스파크 에즈 이런 인프라 툴을 철저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유럽은 스타일코리아, 예스스타, 우마벤더 이런데 통해서 마진을 깎아먹는 거를 10% 미만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유럽의 부츠, 영국의 부츠, 그리고 프리모, 더글라스 이런데 다양한 채널을 실리콘투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달바글로벌이 마치 실리콘투랑 관계를 다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로컬 벤더로 활용해서 독일 쪽에는 일부 직접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도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 공동보유 협약한 4대 VC 중에 일부 물량 나온 거 빼고 15%가 있는데 이 중에 7%가 3개월 뒤에 락업 해제돼서 판매가 가능한데 안 팔고 있어요.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남은 8%가 락업 풀리는 게 11월 22일인데 만약에 락업 풀려가지고 그때 주가가 박살난다? 11월 22일이면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신제품을 꾸준히 냅니다. 비타라인, 5종, 토너, 그리고 세럼, 에센스 크림, 그리고 기초 크림, 그러면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하면서 이거를 신규로 마케팅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달바 시그니처 라인을 하이엔드 포지션에 맞춰서 똑같은 제품보다 계속 높은, 예를 들어 한 20-30%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잘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스트나 선크림이 70% 너무 단일 의존도 비중이 컸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네도 토닝이나 크림이나 세럼이나 마스크팩이나 뭐 예를 들어
아이크림이나 이런 쪽으로 시그니처 라인을 더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 3분기에 또 살짝 실적이 미스가 날 수도 있고 11월 22일 날 락업 물량이 해제되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APR만 올라가고 실리콘2나 달바 글로벌이 완전 동떨어지게, 똑같이 화장품 업황이 다 좋은데 APR만 좋고 실리콘2나 코스맥스나 달바 글로벌은 계속 주가가 박살났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를 놔두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가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화장품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았는데 화장품주의 펀더멘털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화장품주 먼저 요거 지금 어제자 기준 어제 12월 12일이죠. 오늘 조금 여기서 더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APR이 연초 대비 400%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2가 한 37%, 코스맥스가 46%.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는 이미 뭐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회복을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화장품주 내에서 철저하게 종목 선택을 잘 하시면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을 나타내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평균값이 42.8%인데 코스피가 워낙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이따가 반도체 때 말씀드리겠지만 100% 넘게 상승이 났고, 심지어 그 무거운 삼성전자 시가총액 전체 1등인 500조가 넘는, 시총이 500조가 넘는 삼성전자도 지수 상승 뭐 67%가 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그래서 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화장품주가 특별히 부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화장품주도 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화장품주는 철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어마어마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진출의 성장의 피크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 가는, 어떻게 보면 초입을 지나서 한 중턱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의 앞으로의 글로벌 그 메가 트렌드에 맞게 성장하는 모습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최근에 미국에서 프랑스와 중국을 제치고 이미 1등에 돌입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24.8%, 24.8%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화장품주가 보시면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화장품주가 지금 프랑스하고 중국을 제치고, 프랑스는 항상 미국 내에서 1등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인구로는 뭐 중국이 더 인구가 많고 인도가 더 인구가 많죠. 뭐 유럽도 유럽 연합으로 합치면 미국하고 뭐 비등비등한 인구가 되는데, 소비 규모로는요, 그리고 소비 투자, 그러니까 소비 금액, 쓰는 금액이랑요, 소비 전체 규모로는 미국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미국에서 1등 한다는 거는 세계에서 1등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일본이 되게 큰 화장품의 소비국입니다. 일본이 중국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2, 3등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도 1등을 찍었고 일본에서도 1등 찍었습니다. 둘 다 1등 찍었어요. 중국은 워낙 자국에 그게 세서 1등을 못 찍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하고 1등을 찍으면서 24.8%의 시장 점유율을 역대급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매달 9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미국이 전년 대비 39.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렇게 30%대씩 증가하는 게 굉장히 성장폭이 가파르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물론 8월달하고 7월달에 화장품이 뭐 피크아웃 우려가 아니냐, 또 뭐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약간 일시적인 노이즈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추세는 잘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도 이제 우리나라 아마 무비자 면제 9월 29일 날 딱 실행이 됐죠. 그래서 아마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이랑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나오기 전이에요. 이게 9월달까지 데이터가 전년 대비 16% 감소했는데 이거 바뀔 것 같아요.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가 여전히 30%대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죠? 다양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꾸준히 연평균 30%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이 조금 부진했어요. 일본이 5.4%입니다. 일본도 연평균 20%씩 성장이 나오다가 9월 달엔 조금 부진했는데 요것도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미난 건 폴란드가 유럽 중에 57%나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데이터에는 없는데 네덜란드하고 독일도 한 40%대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동남아랑 따로 분류했는데 홍콩하고 대만, 홍콩, 특히 홍콩이 88.8%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은 기초하고 이제 색조 화장품으로 나누는데요. 기초가 17% 전년 대비 성장이 나왔고요. 색조가 27% 나오면서 기초와 색조 모두 좋았다. 국가별 비중 보면 미국이 21%, 중국이 18%, 동남아 11%, 일본 9%, 홍콩이 8%. 그러니까 고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잘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도 잘하고 유럽도 잘하고 홍콩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9월 19일 날 중국 무비자 때문에 이 중국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화장품 수요 때문에 요 중국의 비중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중국은 언제든지 20% 초중반은 칠 수 있다. 왜냐면 과거에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사갈 때 3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27%, 28%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뒤져 있지만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등한 수준으로 비중이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화장품 주가에는 전혀 반영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초하고 색조가 모두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색조가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색조가 전년 대비 159% 성장하면서 1365만 달러를 9월 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홍콩도 색조가 487%, 물론 요 절대 금액 자체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기초는 오히려 0.2%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색조가 44%,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기초하고 색조 모두 70% 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미국하고 딱 3대 미국, 일본, 중국을 계속 잘 봐야 되는데요. 물론 동남아나 유럽은 아직 전체 포지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 비중 단에서 10% 이상 올라와야 돼요. 충분히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수출이 역대급으로 2억 달러를 갱신하면서 역대급 수출 금액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게 고르게 기초와 색조에서 성장이 나왔다. 색조 카테고리가 고성장을 보인 거는 기존의 기초 카테고리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다져놓고 거기에 색조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확장성 측면으로 보면 색조가 더 마진이 좋다기보다는 기초와 색조가 고르게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카테고리 확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화장품주에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 중심이었다면 과거에는 중국이 30% 넘었습니다. 중국은 20% 미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미국과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홍콩, 대만 이런 쪽으로 굉장히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 무궁무진하게 진출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다양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아세아니아 지역이 있죠.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업종의 펀더멘탈이 깨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너무 APR에 편중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철저하게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주의 펀더멘탈은 매달 수출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굳건하게 받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장품 업체들의 재미난 일종의 판매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는 미국 내 어떻게 가속 성장을 했냐, 일본 내 어떻게 가속 성장을 했냐 궁금하시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아마존의 뷰티 고객이 약 2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K뷰티를 한 번이라도 써봤던 고객은 2천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이미 아마존에 진입하자마자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의 2025년도에 탑100, 아마존의 탑100 내에 APR의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브랜드만 10개가 진입했어요. APR 하나만. 그래서 인터넷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아마존이 단독으로 APR의 회사를 유튜브에 뭐라고 하죠? 아마존 내 핵심 우량 고객으로 APR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마존의 요번에 가장 아마존의 성과를 빛낸 K뷰티 업체 해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일 브랜드가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가장 핵심 온라인 메가, 그냥 플랫폼이 아니죠. 완전 이건 메가 플랫폼이죠. 메가 플랫폼에서 성과를 내요. 그죠? 온라인에서 완전히 성공해서 인지도를 쌓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성공한 걸 바탕으로 오프라인에 진출을 합니다. 앞다퉈서 이미 온라인에서 검증이 끝나니까 메디큐브 서로 미국의 코스트코, 월마트, 울타뷰티, 심지어 울타뷰티는 K 화장품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미 메디큐브 들어가기 전에 비상장사, 상장사인지 조선미녀, 아누아, 그죠? 뭐 독도크림, 그리고 달바글로벌, VT, 어마어마한 화장품 회사들, 뭐 클리오, 그죠?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 업체들이 이미 울타뷰티에 들어가서 연평균 3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PR의 메디큐브가 아마존에서, 그것도 온라인에서 인지도를 확실하게 쌓고 완벽하게 성공한 다음에 딱 넘어갔어요. 어디로? 오프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코스트코나 월마트나 타겟이나 울타뷰티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탑백 안에 메디큐브만 10개가 들어갔지만 실제 국내 모든 브랜드사가 포함하면 20개가 넘습니다. 아마 30개에 육박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편중되어 있던 제품이 메이크업, 홈뷰티 디바이스, 또 헤어케어, 그리고 또 이너뷰티, 이런 다양한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K뷰티 전용 스토어가 아마존에 생기고 있습니다. 울타뷰티에 K뷰티 존이 따로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게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유럽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결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성공 사례? 그럼 유럽의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이 있죠. 울타뷰티 같은 영국의 부츠가 있죠. 세포라가 있죠. 이런 데서 앞다퉈서 우리도 메디큐브, 독도크림, 우리나라만 올리브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판 올리브영, 영국판 올리브영, 독일판 올리브영 세고 셌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국내 화장품을 앞다퉈 사가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빠른 제품 대응력이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K뷰티는 유럽에서 숫자로 증명하고 있을까? 한번 반문해보면 K뷰티의 스킨케어의 성장률은 독일에서는 40%에 육박하고요. 프랑스는 24%에 육박합니다. 이게 유럽에서 정점 찍고 꺾이는 게 아니고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24%의 어마어마한 시장 침투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독일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유럽의 쟁쟁한 국가에, 심지어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로레알이니,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쉐이도니, 프랑스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 막강한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40%의 성장, 프랑스에서 25%의 성장, 영국에서 42%의 성장, 이탈리아 108% 성장, 평균 성장률 30%가 넘어요. 여기도 철저하게 미국의 전략을 잘 벤치마킹해서 유럽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공을 해서 그 온라인 성공 모델을 오프라인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이 K뷰티를 이끌고 있는 APR, 이따가 또 다른 기업들 소개해드릴 거예요. APR의 김병훈 대표가 메디큐브의 브랜드 철학은 비가역성을 강조했습니다. 제품도 너무 중요해요. 제품의 퀄리티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품의 퀄리티보다 APR이 진짜 잘하는 거는 소비자한테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브랜드 철학이 비가역성이라서 무슨 말이냐면 메디큐브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소비자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소비자한테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하고의 싱크를 강조했습니다. 소비자하고 하나가 되겠다. 얘네 얼마나 대단하면 독하냐면 그 아마존 그 다큐멘터리 꼭 한번 보세요. 메디큐브 나온 거. 잘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뷰가 딱 달리잖아요. 메디큐브 제품의 리뷰가 달리잖아요. 아마존에서 써본 사람들 리뷰 달 거잖아요. 어떤 리뷰가 가장 베스트 댓글이 달지 미리 예측해서 APR에서 특정 콘텐츠에 특정 댓글이 가장 베스트 댓글이 달 거를 딱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소비자가 APR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 니즈를 딱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화장품 업체 글로벌로 그렇게 완전 공룡 기업이 된 로레알이나 시쉐이도나 뭐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소비자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을 김병훈 대표가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마존을 타겟으로 하지만 아마존으로 미국, 유럽, 남미, 일본, 중동 다 잡겠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 이미 미국의 50%가 넘을걸요. 아마 거의 60, 70%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진출하는 고객이 결국은 폭발적으로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프랑스에서 어떻고 독일에서 어떻고 영국에서 어떻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스킨케어만 있었는데 홈뷰티 디바이스, 색조, 그죠? 마스크팩, 헤어케어, 이너뷰티 이렇게 말 그대로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에는 글로벌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 브랜드가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만 하게끔 물건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주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위탁 생산하는 ODM 업체라고 하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세계적인 화장품 ODM 업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ODM만 있으면 끝나냐? 각 나라마다 인증 절차 다 달라요. 품질, 퀄리피케이션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 각 나라마다 물류센터 확보하는 거 이런 거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유통사. 실리콘2 우리나라 실리콘2 유통사가 이제 글로벌 탑티어급 유통사가 됐어요. 물론 달바글로벌 같은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유통사 안 끼겠다고 해서 오히려 APR보다 마진이 더 좋기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APR이 또는 VT가 또는 요새 핫한 비상장사, 구다이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다 실리콘투라는 유통업체를 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훨씬 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박자가 딱딱 다 맞아떨어집니다. 브랜드도 강해. 안에 유통해주는 중간 유통업체도 탄탄해. 그 다음에 물건 너네 개발만 해. 우리가 미친듯이 만들어줄게. 생산하는 업체, 위탁 생산하는 한국콜마 같은 전문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심지어 화장품 용기 따내. 용기도 막 기발해요. 그냥 튜브 타입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빠르게 트렌드에 적용하지 못하는 화장품 용기도 생산합니다. 연우, SMCG, 그죠? 펌텍코리아. 이런 화장품의 풀 밸류체인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인디 브랜드가 마케팅과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탁 생산하는 제조업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이렇게 풀 밸류체인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저는 예를 들어 프랑스가 브랜드는 개발은 잘하는데 위탁 생산하는 게 약하다든지 일본도 브랜드력은 있는데 중간 유통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기존에 1등이었던 일본이나 중국이 계속 뺏겼죠. 아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1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거의 18%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 그럼 일본에 가면 돈키호테라는 오프라인 우리로 치면 올리브영이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장 눈에 보기 좋은 매대에 전용 K 화장품 라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APR에 메디큐브도 있고요. VT에 리들샷도 있고요.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 클리오도 있고요.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최근에 너무 반도체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저는 이 APR 400%가 증명하고 있어요. 화장품이 숫자가 뒷받침되면 실적이 나오면 철저하게 모멘텀에서 소외됐지만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한 저는 오히려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하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방산 있잖아요. 방산 막 신고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방산 저는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안 깨졌어요. 그런데 방산 무기 계약하는 거 정부 대 정부잖아요. G2G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화장품 너무 심플해요. 매달 수출 데이터 나와요. 심지어 어느 지역도 알 수 있어요. 매달 지역별 수출 데이터 카테고리도 나눠져요. 색조, 기초. 그러면 저 같으면 훨씬 더 숫자를 밀접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글로벌로 진출했는데 글로벌 진출해서 이제 미국은 역대급을 찍었죠. 24.8%까지 찍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이랑 일본이랑 중국 역대급 못 찍었어요. 역대급 찍으려고 정말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그 찍는 과정 중에 있는 이런 그 화장품 업체들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숫자를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투명하게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이
아직 업황으로는 말 그대로 정점 찍고 꺾인 상황이 아니라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수급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주구장창 계속 반도체랑 방산, 전력기기만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수급은 언제든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 펀더멘탈이 아직 굳건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선별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APR이 고점 영역에 있어요. 최고점에서 20%밖에 안 빠졌어요. 신고가 영역에 있고 실리콘2랑 코스맥스랑 달바글로벌이랑 40%밖에 수익률이 안 나고 있죠. 심지어 VT는 28% 마이너스예요. 이런 회사들 언제든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붙는 순간 이 APR하고 수익률 격차는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APR만 좋은 게 아니라 실리콘2,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VT, 한국콜마 모두 역대급 최대 실적을 분기별로 갱신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실적이 꺾이는 시점은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까지는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단순히 이 숫자,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네, 외국인 기관이 팔았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주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그럼 화장품주가 그럼 왜 이렇게 부진했냐? APR만 버텼잖아요. 그럼 여기 수급에 나와요. 외국인은 여전히 APR은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거는 기관 중에 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중장기 물량, 투신 요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PR을 크게 던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 개인 투자자를 팔고 있죠. 저는 이거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 만약에 저가에 들어왔으면 팔만하죠. 50% 100% 이상 수익 났는데, 그죠? 자, APR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좀 많이 좀 차별화는 됩니다. 달바글로벌은 최근에 다시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자산운용사가 어떤 종목을 신규로 매입하는지 보세요. 가치 투자자로 국내 거의 탑2 달리는 VIP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달바글로벌 5% 넘었다고 지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달바글로벌이 업황이 나쁘거나 숫자가 나쁘면 VIP 자산운용이 달바글로벌을 살까요? 그죠? 재밌죠? 기관 쪽에서 수급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외국인 좀 사고 있고요. 확실히 APR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APR만 좋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겁니다. 모든 화장품주로 투자한 사람이 APR만 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니까. 자, 코스맥스 볼게요. 코스맥스는 화장품을 위탁 개발 생산하는 업체. 근데 개인만 사네요? 안 올라요, 주가가. 외국인 기관 팔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야,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한데 중국인 화장품을 한 사람당 20-30만원씩 사간대. 그게 실적이 3분기에 반영됐대. 실적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대. 야, APR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줄 알았더니 실리콘2, 코스맥스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대. 그러면 화장품주 안 올라갈까요?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추측입니다. 아직 실적 안 나왔으면. 실적 나오면 제가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자, 실리콘2입니다. 다르죠? 기관이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빠지니까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디 한쪽이든 매수세가 들어오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고르라면 둘 다 중요한데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중요해요.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어제자예요. 기사가 났습니다. 외국인이 샀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요. 10개. 한 종목이 아니고 10개인데 147.4%가 수익률 났어요. 개인이 많이 산 거 10개. 평균 수익률 37.4%. 수익률 차이 4배. 연말에 또 나올 거예요.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이 열심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는 걸 외국인이 다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기관이 실리콘2 버티다 못해 개인이 열심히 판 걸 기관이 받아갑니다. 그럼 개인이 승자일까요? 기관이 승자일까요? 한번 지켜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VT. VT는 심지어 박살 났어요. 연초 대비 마이너스예요. 저는 그 VT 회사 펀더멘털 너무 탄탄해요. 그리고 VT도 APR처럼 온라인으로 성공 방정식을 입증했어요. 얘네 재미난 거 말씀드릴까요? 얘네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VT 따끔따끔한 거 있죠. 저도 VT를 쓰거든요. VT 올리브영에도 진출했습니다.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VT의 화장품을 일본에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 국내로 침투했어요. 그래서 국내 딱 들어오는 순간
올리브영과 다이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VT 얘네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저 이제 명동이나 화장품 매장 다니면서 반응이 어떤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VT는요 할인 안 해요. 할인할 필요가 없어서 중국인들이 와서 사가잖아요. 그냥 억 단위로 사간대. 억 단위로.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명동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뭐 나왔죠? 무비자 나왔잖아요. 9월 29일로. 이게 얼마나 중국인들이 많이 사갈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뒤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은 솔솔찮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요 SMCG는 잘 나가는 화장품 용기 업체예요. 여기도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고요. 그러면 자, SMCG 같은 거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어디가 승자일까요? 저는 외국인이 승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수급도 화장품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세요. 여기 없던 브랜드들 많죠. 클리오도 있어요. 색조. 아까 색조가 기초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았어요. 색조만 전문 위탁 생산하는 업체도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러면 여기는 안 다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서 색조가 강하다는데 기초보다 색조가 성장률이 더 잘 나온다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수급은 어떻지? 한번 요 화면 있잖아요. 이제 화면 번호까지 다 나오잖아요. 띄워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떻지? 색조는 어떻지? 요새 코스맥스 한국콜마 말고 또 잘 나가는 화장품 업체들 없을까?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중에 펌텍 코리아가 있네? 펌텍 코리아 수급은 어떤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 화장품은 브랜드사가 있고 유통사가 있고 또 용기 만드는 회사가 있고 위탁 생산하는 ODM 업체가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화장품 업체가 조금만 업황이 또 좋아지면 지금 빅 대여급 IPO가 하나 또 대기하고 있죠. 구다이 글로벌. 구다이 글로벌도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화장품 업체들이 탄탄하니까 소위 말하는 선수들 중에 선수들,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 화장품 업체들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에쿼티가 피부 미용 회사들 싹쓸이 해가지고 상장 폐지시키잖아요. 저는 그 물망에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 이 화장품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 신규로 IPO 기업 공개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화장품주 업황 및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은 매달 수출 데이터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 30에서 40%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성분과 기능성을 강조한 K뷰티의 가성비가 글로벌로 잘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잘 분산되어 있죠. 위탁 생산하는 거, 유통사, 그리고 브랜드, 심지어 용기까지 잘 나눠져 있고요. K뷰티 전문 유통사가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병목 현상 없이 잘 공급을 하고 있다. 업종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고요.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피크아웃이 아니라 정점을 찍기 위해 막 달려가고 있다. 미친듯이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K뷰티 수출액이 화장품 전체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침투율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도 저는 K뷰티가 색조 시장에서 글로벌 색조의 시장에서 약 15에서 20%까지 성장할 룸은 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24.8% 역대급 시장 점유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뷰티 카테고리 순위를 점령한 K뷰티 브랜드가 울타뷰티와 세포라, 메이저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침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있다. 아직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만 브랜딩을 해왔다면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이 있었네요. 중동 굉장히 크죠. 인디 브랜드의 확장성, 그리고 그 인디 브랜드를 뒷받침해주는 ODM 업체들의 확장성,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동일한 사이즈만큼 큰 유럽 시장 너무나 쟁쟁한 프랑스 업체들, 그죠? 로레알은 너무 커서 발빠르게 인디 브랜드로 대응을 못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죠. 회사를 막 쪼개면 모를까? 이런 어떤 그 제약 또는 구조적인 어떤 한계, 그거를 우리나라 잘 침투하고 있다. 그 성장을 증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침투율은 1%도 안 되니까 여기는 뭐 K뷰티가 말 그대로 작정하고 중동 지역을 마케팅을 하면 뭐 말 그대로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그죠? 밸류에이션 한번 볼게요. 대략 화장품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19배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14배까지 떨어져요. 아니 코스피 지수 평균이 15배인데 아니 코스피 지수 평균값보다 훨씬 화장품이 더 성장하는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줘야죠. 저는 프리미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평균 정도 수준은 아직도 화장품이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 그죠? APR이
유독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내년이 27배고요. 올해는 37배예요. 화장품 업체 중에 이렇게 밸류에이션 많이 받는 업체는 없어요. APR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실리콘2가 13배. 야, 브랜드가 없잖아. 유통하는 회사는. 아니,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싸요. 13배. 야, 위탁 생산하는 코스맥스 어때? 14배. 싸요. 그죠? 달바글로벌 얘네 브랜드잖아요. 13배밖에 안 돼요. APR하고 차이가 뭐 거의 2배나. APR 올해 37배인데 달바글로벌 올해 기준으로도 19배고요. 내년 기준으로 13배. 주가가 박살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졌어요. VT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8배예요. 8배. 저는 이 VT하고 달바글로벌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색조 위탁 생산하는 거 12배. 그죠? CNC 인터내셔널 색조 16배. 화장품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APR만 성장하는 건 아니다. 달바글로벌도 성장하고 실리콘2도 성장하고 코스맥스도 성장한다. VT도 성장한다. APR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진 않지만 APR 예를 들어 50% 성장하면 달바글로벌하고 실리콘2도 30%는 성장한다. 그러면 30% 실적 성장하는 거를 주가가 정당하게 반영을 해야죠. 그걸 지금 좀 반영하고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